첫 번째 경기는 이번 주 TNF 경기였죠. 바로 뉴욕 제츠와 휴스턴 텍선스,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21대 13으로 뉴욕 제츠가 승리를 하였는데요. 사실 경기력 자체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각 팀들 간의 경기력이지 않았나 라고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휴스턴 텍선스의 경우 먼저 계속된 얘기입니다. 본인들의 리시버진이 현재 굉장히 얇은 상황 속에서 오펜시브 라인조차 이 CJ 스트라우드에게 여유 있는 이 패스 프로텍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뉴욕 제츠는 어쨌든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들의 이름값은 분명히 뛰어나고 이들을 바탕으로 패스러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뉴욕 제츠의 계속된 패스러쉬 앞에서 CJ 스트라우드는 정말 여러 차례 뭐 색을 당하기도 하고, 색을 무려 8개나 이날 당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고, 뭐 서드다운 컨버전도 17번 중에 6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하는 등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뉴욕 제츠는 본인들이 이 포맨 러쉬만으로도 충분히 이 휴스턴 텍산스의 D라인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 시즌처럼 뭐 굉장히 많은 뭐 블리츠나 이런 것들을 선보이진 않았고요. 그냥 뭐 서드다운 상황에서 확실한 이런 패스러쉬, 이 스냅에서만 뭐 블리츠를 사용하고 뭐 맨 커버리지를 선보였고, 대다수는 그냥 뭐 포맨 러쉬하고 투아이 커버리지를 유지한 채 오히려 CJ 스트라우드나 또는 뭐 탱크델 이러한 선수들, 뭐 자비에르 허친슨 이러한 선수들이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딥볼을 오히려 차단하는 그런 이 게임 플랜을 세워왔었어요. 그렇지만 휴스턴 텍산스는 뭐 5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으로도 이 4명의 패스러셔를 막지 못한 게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페인이었고요. 특히 뉴욕 제츠의 디펜시브 태클, 이 퀸앤 윌리엄스가 정말 미친 활약을 펼쳤을 정도예요. 이 첫 번째 펌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레프트 가드인 캐년 그린을 상대로 진짜 1대1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뭐 테크닉적으로 이 캐년 그린의 아웃사이드 핸들을 그냥 팍 치면서 암오버 시키면서 이 색을 만들어냈고 펌블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장면에서도 그냥 블러쉬 그냥 롱암 테크닉을 딱 선보이면서 힘으로도 찍어 누르는 등 어쨌든 현재 이 텍산스의 오라인 자체가 이 개개인의 그런 스킬이나 탤런트적인 1대1에서의 매치업에서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안 좋고, 거기에 더해서 뭐 뉴욕 제츠가 뭐 스턴트 플레이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은 그것에도 속수무책으로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텍산스가 어쨌든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이 이 팀의 정말 핵심이고, 이 선수 때문에 이 팀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스트라우드를 도와주지 못하는 리시버들, 그리고 지켜주지 못하는 오라인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스트라우드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뭐 올 시즌 정말 많은 것을 기대했던 이 팬분들의 기대치가 충족을 하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텍사스가 이 니코 콜린스의 이 복귀를 기다려야 하고, 또는 이 현재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올해 모든 것을 건다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저는 이 오라인진에 대한 그런 트레이드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제츠 디펜스의 경우에는 이 퀸앤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뭐 마이클 클레먼스나 정말 이 디펜스의 이 활약이 정말 간만에 돋보였던 경기였고요. 이렇게 상대 뭐 오라인이 약하거나 이러한 팀들을 만났을 때 이들의 디펜스가 이 정도로 무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쨌든 탤런트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나는 이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 대한 뭐 기대치가 이번 경기에는 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 팀이었던 에런 로저스가 이끄는 뉴욕 제츠의 오펜스의 경우 21점을 만들어내고 뭐 어쨌든 경기를 승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높이 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팀의 오펜스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단순히 말라카이 콜리라는 이 루키 리시버가 이 엔드존에서 먼저 이 터치다운 존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공을 이 드랍하는 뭐 세레머니를 펼치다가 결국 이것이 뭐 터치백 펌블로 이어지긴 했고, 그런 뭐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요. 또 이 스킴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뉴욕 제츠의 오펜스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오펜스가 굉장히 이
디반테 아담스나 게럿 윌슨, 마이크 윌리엄스,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리시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의 강점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시버들은 굉장히 게럿 윌슨이나 이런 선수들은 스피디하기도 하고, 이 선수들의 라우트 능력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정말 다양한 오펜스 컨셉들을 선보일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계속해서 1대1 상황에서의 아이소 라우트 컨셉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오케이, 그냥 슬랍 페이드 해. 오케이, 그냥 슬랍 리시버 옵션 라우트 타고, 스틱 라우트 타고, 또 아웃사이드 리시버는 그냥 골아우트 타고, 에런 로저스가 어쨌든 백숄더 스로 잘 던지잖아. 그냥 이러한 플레이들을 매 플레이마다 그냥 지속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에런 로저스의 딥볼 아직 어깨 좋고 살아있어요. 이들의 리시버들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지만 상대 디펜스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들을 어떻게 이들이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고 플레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막아내기가. 그리고 이러한 빅 플레이를 노리고 이 선수들의 탤런트에 기우는 이 플레이들은 성공 가능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즉 제츠는 본인들이 정말 이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이끌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타입의 오펜스를 선보일 수 있는 자원을 가졌지만, 무언가 본인들의 마인드셋이 그냥 우리는 그냥 최고다, 우리가 뛰어나다, 무슨 50야드 뒷볼이든 디반테 아담스나 게런 윌슨을 잡아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요. 물론 디반테 아담스가 37야드짜리 터치다운 기록했어요. 그러한 플레이에서 또 게럿 윌슨 또한 터치다운 만들어냈고요, 2번이나. 근데 그것은 정말 이 리시버들이 뛰어나서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던 것이지, 절대 이 팀의 오펜스 시스템, 오펜스 플레이 콜 이러한 것들이 뛰어나서 나왔던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간순한 플레이 콜을 펼친다면은, 만약 더 뛰어난 이러한 디펜스들을 만났을 때 뉴욕 제츠의 오펜스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럿 윌슨의 터치다운 장면도 사실 게럿 윌슨이 정말 슈퍼 플레이를 펼친 것이지, 그 플레이는 인컴플릿이 되어서 필드골로 이 드라이브가 끝났어도 솔직히 아무 무방 없는 그런 플레이였겠죠. 그 정도로 이 뉴욕 제츠, 에런 로저스 본인들이 어떤 풋볼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리스 홀이라는 이들의 런닝백 굉장히 안정적으로 야드를 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게럿 윌슨도 안정적으로, 디반테 아담스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인데, 굳이 그러한 빅 플레이에 의존하고 굉장히 쉽고 단순한 플레이들을 나열하는 이유를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에 가는 길이라고는 또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 이번 주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죠. 바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그린베이 패커스. 이들의 대결은 의외로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24대 14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전반전에 거의 승부가 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굉장히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비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 비라는 환경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왔고, 선수들 스스로 이 비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린베이 패커스 입장에서 이날 굉장히 많은 실수들과 턴오버도 많았고 또 페널티도 많았고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경기였어요. 턴오버도 저지르고 페널티는 무려 10번을 저지르는 등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는 이날, 그리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느낌이었는데요.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을 상대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저는 강한 블리츠를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휴스턴 텍산스와의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실수, 픽6나 그것으로 한 방으로 한두 번의 실수가 연결이 되기만 한다면 크게 점수차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을 준비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적중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 라이온스의 블리츠를 상대로 조던 러브가 억지로 패스를 우겨 넣으려다가 그 공이 결국 이 픽6로 연결이 되었고, 그 픽6 한 방으로 이 라이온스는 점수를 벌리게 되었고, 그 결과 이들은 게임 매니지먼트, 미들 에잇을 장악하는 판단으로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승기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언스는 B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 패커스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을 것을 예상을 하고 강하게 블리츠를 펼치기보다는 그냥 존 커버리지를 펼쳐냈어요.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의 가장 큰 강점은 젊음입니다.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많고 이들의 뭐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와 폭발적인 능력들을 바탕으로 팀이 뭐 리스크도 있지만 리워드도 큰 그러한 이 오펜스 구조로 지금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B라는 요소에 있어서 젊은 선수들이 분명 적응을 하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조던 러브 또한 많은 실수가 나왔고 또 이들의 리시버진이 계속된 패스들을 뭐 레드존 상황에서 그 터치다운 패스를 제이든 리드가 드랍하기도 했고 뭐 로미오 dobs도 드랍하고 계속해서 드랍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리스크 있는 뭐 블리츠를 행할 필요가 없다. 존 커버리지 펼쳐내면서 이 그린베이 패커스 조던 러브가 많은 공을 던지게 만들면서 이 리시버들과 조던 러브 본인들 스스로 이 실수를 하게 만들자라는 디펜스 게임 플랜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라이온스의 게임 플랜은 적중했던 것이죠. 패커스는 스스로 잘못된 뭐 드랍이나 그런 행동들을 저지르고 또 본인들의 테크닉 뭐 디서플랜 이런 것들을 실패하면서 페널티로 점점 이어지면서 본인들 스스로 사실 자멸해내는 방향으로 이 경기가 끝이 났죠. 결국 패커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수선한 환경 속 그리고 본인들이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풋볼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옳은 방향인 것인지 뭐 조시 제이콥스라는 뭐 베테랑 런닝백에게 좀 더 공을 건네주고 뭐 런게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어도 더 좋았을 것이고 또는 뭐 쇼패스나 뭐 라이온스 입장에서도 이 B라는 환경에서 실수할 수 있는 뭐 태클링에 실패하든지 그런 부분을 유발한다든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 경기를 준비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뭐 디펜스 게임 플랜적으로는 거의 완벽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들이 뭐 적절하게 썰드다운 상황에서만 블리츠를 효과적으로 섞어내면서 픽6로 연결을 하기도 하였고 전체적으로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를 잘 제어해낸 모습이었습니다. 오펜스의 경우에도 제러드 거프가 22번의 패스 시도 중에 18번을 성공시키면서 거의 뭐 포인트 가드 역할로서는 진짜 최고다. 뭐 전성기 뭐 크리스 폴이다 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절하게 이 패싱이 필요할 때는 이 적절하게 꽂아내면서 높은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리시버진들이 충분한 이 약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주고 또 비가 오는 환경 속에서 이들은 피지컬한 풋볼을 펼칠 수 있는 팀으로서 데이비드 몽고메리와 자미르 깁스 두 명의 런닝백들이 이 러싱을 계속 시도해주면서 이 야드를 전진해 나갔습니다. 결국 승리를 지키는 풋볼을 할 줄 알았던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라이온스 입장에서 이 팀이 이렇게 사실 라이온스의 스케줄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라이온스 홈빨 되게 심할 거다. 제러드 거프가 이번 시즌에 이 돔 경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뭐 원정에 가면은 좀 실패하지 않을까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이 비오는 이 램보필드에 가서 원정 경기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비가 오든 뭐 원정이든 돔이 아니든 라이온스라는 팀은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우리는 진짜 피지컬한 터프한 팀이다 라는 것을 매주 증명해내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이들을 앞으로 있을 이 슈퍼볼로의 길을 확실하게 밝혀주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리그 최고의 디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던 이 덴버 브론코스에게 무려 41득점을 선보인 라마 잭슨과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오펜스입니다. 먼저 라마 잭슨이 진짜 대단하다고 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미드 시즌 MVP이자 올 프로 퍼스트 쿼터백인 이 라마 잭슨은 작년 시즌에도 사실 MVP를 땄잖아요. 근데 작년 시즌보다 올 시즌의 모습은
몇 배나 더 잘하는 모습이에요. 작년에도 MVP 땄는데 올 시즌은 그거에 배를 잘한다. 이 선수는 당연히 MVP를 받아야 하는 쿼터백이고 이 선수를 막을 과연 디펜스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사실 이 레이븐스의 오펜스를 막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다들 아시죠? 굉장히 힘든데 이 디펜스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점은 우리가 이 데릭 헨리라는 러닝백을 막아야 할까? 아니면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라마 잭슨이 이끄는 이 패싱 게임을 막아야 할까? 분명 둘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디펜스여도 현재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레이븐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런과 패스 모두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는 런 게임을 막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들은 시종일관 이 5 디펜시브 라인맨을 계속해서 깔아두면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오펜시브 라인들과 1대1 매치업을 유도해내면서 이 데릭 헨리의 그런 런 게임을 막아내기 위해서 원하이 커버리지 펼치고 좀 더 라인베커나 이 코너백들의 움직임이 이 태클링에 가까운 이런 테크닉들을 사용하게 만들면서 이 레이븐스의 러싱 게임을 막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라마 잭슨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 데릭 헨리 막는 건 좋지만 나도 있다고, 내가 너네를 찢어줄게 라는 모습으로 제이 플라워스 막 53야드짜리 패스 던지고, 뭐 제이 플라워스 뭐 다음 플레이엔 또 30야드짜리 또 딥볼 던지고, 뭐 계속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딥패싱 게임을 선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덴버 브론코스가 뭐 이 런 게임에 치중하기 위한 이 디펜스 게임 플랜을 준비해 왔고, 이들이 뭐 원아이 커버리지를 펼쳤을 때 오케이 레이븐스는 굉장히 스피디한 리시버들을 뭐 3 버티컬 컨셉을 선보여서 제이 플라워스가 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리시버가 만약에 코너백을 따라가게 만들면 제이 플라워스가 그냥 바로 필드의 중앙으로 이 본인의 그 민첩함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침투하게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뭐 30야드, 40야드, 50야드짜리 패스를 지속적으로 꽂아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레이븐스의 오펜시브 라인도 이번에는 이 덴버 브론코스의 D라인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매치업을 해냈고, 라마 잭슨 또한 그러한 빠른 이 판단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순간 속에서 굉장히 이 간결한 디시전 메이킹과 좋은 이 패스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완성시켰습니다. 레이븐스의 오펜스, 이 패싱 게임이 이렇게 경기를 셋업해 나가자 오히려 반대로 레이븐스의 런 게임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잠깐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야, 이들의 패싱 게임도 막아야 돼 라고 당황하는 순간에 데릭 헨리 막 20야드짜리 막 러싱하고, 데릭 헨리 또 막 레드존에서 막 터치다운 2번 기록하고, 결국에는 이도저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결국 결과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 결과 뭐 레이븐스는 41득점, 뭐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41실점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뭐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보다 뭐 더 좋은 팀들도 뭐 만날 것이고 하겠지만, 과연 상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이 레이븐스의 오펜스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라마 잭슨을 막아야 될까? 데릭 헨리를 막아야 될까? 뭐 이들의 리시버진 견제해야 될 상대인가? 근데 또 견제를 안 하면 제이 플라워스가 뭐 터치다운 2개, 또 뭐 50야드 터치다운 또 기록하잖아요. 이들의 이런 오펜스,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 레이븐스의 오펜스진을 상대로 과연 상대 디펜스가 어떻게 이 게임을 준비해 올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2024년 시즌 9주차 이 애틀랜타 팔콘스와의 경기 21대 27로 패배를 하고 카우보이스의 시즌은 정말 끝이 났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쿼터백인 덱 프레스캇 이 6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뭐 팀을 루징 시즌으로 이끌었고, 현재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뭐 IR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들이 현재 얼마나 형편없는 풋볼을 계속해서 올 시즌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이날 굉장히 좀 심각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의 디펜스가 사실 리그에서 그렇게 좋은 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진 않잖아요. 이들의 뭐 제시 베이츠가 이끄는 이들의 세컨더리는 뭐 위협적이다, 뭐 턴오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룹이다 라고 그 정도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팔콘스의 프런트 세븐은 사실 그렇게 무게감이 있지 않고, 스타 선수들이 뭐 그레디 제럿을 제외하자면 맷 주돈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상대 쿼터백에게 있어서 확실히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이들의 디펜스 퍼포먼스, 뭐 수치 이런 부분들을 따져도 뭐 상위권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들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아직 시즌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했어야 할 한 주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팔콘스의 디펜스에게 번번이 뭐 색도 당하고 그냥 인컴플릿 남발하고 아무것도 이들의 오펜스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였던 부분은 카우보이스가 어떤 플레이들을 펼칠지에 대해서 팔콘스는 너무나도 잘 준비를 해왔고, 카우보이스는 이에 대해서 뭐 색다른 방법이나 본인들이 어떻게 카운터를 치느냐에 대해서 아무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는 올 시즌 계속된 문제였죠. 이들의 러싱 게임. 카우보이스가 지난 몇 년간 잘 나가고 덱 프레스캇 또한 루키 시즌부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카우보이스가 좋은 러닝백과 뭐 좋은 오펜시브 라인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런더볼이라는 구호 아래 이들은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전진을 해냈고, 그런 상황에서 덱 프레스캇 또한 오펜스를 이끌기 편안하고 이 플레이 액션 이런 오펜스 시스템에서 그만의 스킬셋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은 런닝백들이 떠나고 또 마지막으로 토니 폴라드라는 이 런닝백이 타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한 이후 카우보이스는 뭐 좋은 런닝백, 뭐 이지키엘 엘리엇을 나이 먹고 다시 데려오는 뭔가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들의 런 게임에 대한 의지조차 올 시즌에는 거의 없었고, 이들이 자랑했던 뭐 러싱 블락 이러한 부분도 또 상대 디펜시브 라인들에 대해서 매치업에서 자주 지는 등 이들의 런 게임이라는 이 근간이 급격하게 무너졌다라는 점이 이들의 큰 문제점이었고요. 이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오펜스의 다양화를 깨하지 못하게 되자 오펜스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뭐 방법밖에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은 디펜스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였어요. 이번 경기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만약에 러싱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카우보이스의 이 옵션은 과연 뭐가 될까요? 당연히 CD 램이라는 이 넘버원 리시버겠죠. 뭐 리그 최고의 리시버, 또 이번 오프시즌에 연장 계약을 체결한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3천만 달러 이상을 받는 이 리시버와 6천만 달러 쿼터백, 이 진짜 둘이 합쳐서 1억 달러 이 듀오가 보이는 패싱 게임이 아마 이들의 해결법이 될 것이고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사실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10살짜리 뭐 꼬맹이들도 다 예상할 수 있을 정도겠죠. 팔콘스는 그렇기에 CD램이라는 이 리시버가 무조건 슬랏에 있을 때 이들은 그 슬롯에서 나오는 슬랜트 라우트, 옵션 라우트 그러한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인사이드 라인베커, CD램 쪽에 있는 이 인사이드 라인베커를 러싱이 아닌 무조건 CD램 쪽으로의 패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CD램을 바짝 견제하게 됐어요. 인사이드 레버리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 뭐 슬락 코너백은 아웃사이드 레버리지를 가진 채 이 CD램을 아웃사이드에서 이 커버를 하게 두고요. 즉 더블 커버리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CD램에 발을 묶었고, CD램이 묶이게 되자 덱 프레스캇 던질 리시버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나 얘밖에 미들 리시버가 없는데 러싱 게임도 안 되고 CD램도 안 되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카우보이스의 이 패싱 게임, 뭐 오펜스 전체가 그냥 답답하게 지지부진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카우보이스는 계속해서 스크린 패스밖에 던질 게 없었어요. 우리 팀의 오라인이 이 팔콘스의 허접한 D라인을 상대로 번번이 무너지네, 매첩이 잘 안 되네, 이 덱 프레스캇이 안전하게 필드 스캔하고 이 공을 던지기에도 쉽지 않네, 그럼 우리 스크린 패스 하자. 근데 그 스크린 패스조차 너무나도 예상하기 쉽고 너무나도 이 폭발성이 없는 약가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스크린 패스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뭐 1야드 전진, 뭐
기껏해야 뭐 3야드, 뭐 6야드 전진 이러한 좀 폭발성이 없는 스크린 패스에서 나오는 20야드, 30야드 그러한 러싱 플레이들 이러한 것들이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에 없었기 때문에 그조차도 해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펼친다든지 또는 뭐 모션을 뭐 많이 활용해서 뭐 상대 디펜스를 읽어내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카우보이스는 런 게임도 실패하고 뭐 패스 게임도 실패하고 본인들이 이 두 손이 묶인 채 이들의 오펜스가 당연히 잘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팰콘스라는 팀은 분명 이번 오프시즌에 이 주요 선수들이 연장 계약을 맺어야 하는 타이밍에 들어서 본인들이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덱 프레스컷, CD 램, 뭐 마이카 팔슨스, 뭐 3명의 이 팀 내 핵심 선수들이 있었고, 또는 뭐 트레번 딕스나 이런 고연봉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서 이들과 과연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하고 본인들의 이 팀의 방향이 어떤 미래를 향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로에 있었어요. 본인들이 정말 잘 나가고 정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도 플레이오프에서 매번 실패하고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이 정말 이 몇십 년 만에 슈퍼볼 우승을 목표로 두었다면 저는 좀 선택을 이 방아쇠를 당길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들이 무서워했고 그냥 현재 체제에 만족하고 어느 정도 성적 나오고 팬들이 좋아하고 뭐 시청률 잘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이 정도에 만족해하고 급급해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뭐 CD램, 덱 프레스카 분명히 개개인만 보면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팀적으로 올 시즌 성적을 보고 있으면 과연 카우보이스라는 팀에 있어서 이 선수들이 있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 그리고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들과 과연 앞으로의 시즌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카우보이스가 많은 고민을 이번 뭐 남은 정규 시즌 동안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전에 이번 주 최고의 경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던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 이 디비전 맞대결 경기는 연장전 끝에 램스와 시옥스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 경기는 이 시애틀 시옥스가 연장전에서 선공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들이 굿포릿을 실패하였고 그 결과 램스가 공을 이제 터치받아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의 연장전 굿포릿에 대한 판단, 그러한 부분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램스라는 팀이 이날 사실 오펜스의 전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들이 뭐 디펜스에서 101야드 픽6를 기록했지 사실 오펜스의 득점력만 보자면 뭐 그렇게까지 많은 득점을 거둔 것이 아니었잖아요. 뭐 13점을 거두었지만 결국 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필드골을 찾더라도 저는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가 이 매튜 스태포드와 램스의 오펜스를 더욱더 부담을 주고 득점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잘 막았다면 충분히 뭐 23대 20으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아날리틱에서는 뭐 고포릿을 무조건 해야 된다, 1야드 남은 상황에서 연장전 무조건 터치다운을 노려야 된다, 뭐 이러한 근거 때문에 뭐 마이크 맥도날드도 판단을 했겠죠. 근데 아날리틱이라는 요소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그 경기의 분위기, 경기의 모멘텀, 그리고 모든 그 데이터 수치는 개개인의 그러한 경기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경기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굿포릿의 성공률과 뭐 실패, 그리고 그 굿포릿의 판단에 의한 뭐 경기의 승리 가능성, 뭐 패배 가능성 당연히 다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단순 아날리틱에 의한 그러한 판단을 한다면 이처럼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사실 아날리틱 신봉자로서 굉장히 큰 실패를 하고 이 NFL 감독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감독들이, 많은 팀들이 이 아날리틱이라는 요소에 본인들의 판단을 의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판단, 이 방법은 실패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잖아요. 심지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댄 캠벨 감독 또한 정말 좋은 팀을 이끌고 있고 정말 명감독이라고 현재 이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의 곧보리 판단, 무지성 곧보리 판단은 아직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날리틱에 의존하는 이러한 방법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팀들이 아직도 신봉을 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먼저 어쨌든 이 곧보릿이 실패를 하였고 모멘텀이라는 그 요소가 분명히 발생을 하였고 램스는 그 후로 이 터치다운을 바로 만들어냈어요. 램스라는 팀이 이 경기에 보여줬던 것은 끝까지 푸카 나쿠아 본인들의 넘버원 리시버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내는 그런 투지, 열정, 터프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그것이 오펜스의 퍼포먼스가 저조한다든지 상관없습니다. 또는 디펜스가 이 1쿼터 전반전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가기 전에 10초 남기고 터치다운을 내주든지 상관없어요. 본인들은 그것을 잊고 과거는 잊고 다음 플레이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치느냐에 대해서 이들은 오로지 그것만 목표로 삼고 집중을 하고 결국 101야드 픽6를 디펜스 터치다운에서 만들어내기도 하였고 이 램스라는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이 램스의 오펜스는 이 시애틀 시옥스가 굉장히 이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는 투 하이 커버리지 그리고 세컨 썰드 다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블리츠를 좀 강하게 넣으면서 이 매튜 스태포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꾸준히 본인들의 그런 오펜스 방향성인 아이덴티티인 러싱 게임을 추구하고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계속해서 선보였다는 것이 연장전에 결국 그 플레이 액션에서 나오는 이 세일 컨셉, 디마커스 로빈슨이 이 썰드 다운 레벨의 그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것처럼 본인들이 추구하는 이 풋볼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때리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램스가 이번 경기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 굉장히 아쉬웠죠. 이들이 많은 정말 탤런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는데 이날 시옥스의 오펜스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문제점, 올 시즌 이들의 문제점하고 똑같아요. 계속 무언가 예측 가능한 오펜스를 펼치고 본인들이 한번 준비한 게임 플랜을 경기 끝까지 고집한다는 점이 이들이 뭔가 유연하게 오펜스를 펼치지 못하는 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시애틀 시옥스는 이날 이들의 리시버진을 바탕으로 해서 스프레드 포메이션 펼쳐내고 리시버진들을 계속 인브레이킹 라우트 컨셉으로 보냈어요. 필드의 중앙으로 보냈어요. 그동안 계속 시애틀 시옥스가 아이소 컨셉을 선보인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달리 인브레이킹 라우트, 오버라우트 컨셉, 크로싱 라우트 컨셉 이런 것들 계속 펼쳐내면서 램스 디펜스의 필드 중앙을 공략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램스의 디펜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 펼쳐내고 또 한 명의 세이프티가 이 반대편 사이드의 리시버가 이제 인브레이킹 라우트 크로싱으로 필드의 중앙을 넘어오면은 그 선수를 차단하게 하는 그런 디펜스 커버리지 전략을 통해서 시애틀 시옥스의 이 필드 중앙 공략을 완전히 꽁꽁 묶어 버렸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어쨌든 준비해온 것이 잘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잘 안 되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시도해봐야겠다 라고 사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애틀 시옥스는 이 전반전 거의 마지막쯤에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일러 러켓, 잭슨 스미스, 지그바 이들을 바탕으로 아이소 컨셉, 딥볼을 계속해서 던져냈고 실제로 그 딥볼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케이, 램스의 디펜스, 특히 코너백이 1대1 상황 속에서 아이소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들은 우리 팀의 리시버들을 잘 막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좀 이용하고 끝까지 그것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애틀 시옥스는 다시 후반전에 근데 우리가 준비한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폭발적인 전반전의 그 폭발성을 바탕으로 좋게 끝났는데 후반전에 그 기세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다시 안 통하던 걸 다시 고집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유연적으로 대처하는 사고가
이 시애틀 시옥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꼈고요. 또한 밸런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시애틀 시옥스는 이날 플레이 액션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모션이나 또는 스크린 패스 또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램스의 디펜스, 제러드 벌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번 경기 이 활약을 보여줬듯이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이 지노 스미스를 지켜주는 상황이 거의 보여지지 않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지노 스미스 프레셔에 많이 시달렸고 실제로 드랍백의 59.1%나 이 프레셔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프레셔에 시달렸다면 좀 스크린 패스도 던져대고 또 런 게임에 좀 더 의존하면서 본인들이 이 쿼터백에 대한 그런 부담을 떨쳐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는 점. 시애틀 시옥스의 문제는 본인들의 탤런트가 부족하다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상대 디펜스가 어떤 플레이들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탤런트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본인들이 준비한 게임 플랜을 고집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애틀 시옥스가 현재 4승 5패, 이 5할 승률이 깨졌고 이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으로서 승리를 원한다면 이러한 방향을 본인들의 그런 사고를 좀 깨트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이었죠. 바로 인디애나 콜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13대 21로 바이킹스가 6승 2패의 고지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경기를 보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 뭔가 답답하고 이 점수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지루했던 경기들이 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에는 이 경기는 적어도 저는 조 플라코라는 이 베테랑 쿼터백에게는 그나마 이 패배 지분이 그렇게까지 크다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먼저 인디애나 콜츠의 이날 오펜스의 전략은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자랑하는 이 블리츠 컨셉을 사실 억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디애나 콜츠는 굉장히 언더센터에서 헤비 퍼스널 그리고 아웃사이드의 마이클 핀맨 주니어와 알렉 피어스라는 굉장히 피지컬하고 키가 크고 이 점프볼 캐치에 능한 리시버들을 오직 아웃사이드에 각자 배치한 채 나머지 모든 타이트엔드와 쿼터백, 러닝백, 오펜시브 라인은 이제 이 필드 가운데서 이 러싱을 위한 포메이션을 퍼스널을 구축하면서 바이킹스에게 오케이 너네가 마이클 핀맨 주니어와 알렉 피어스를 1대1로 견제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해라. 블리츠든 해라. 박스를 채우든지. 하지만 바이킹스는 본인들의 이 코너백진 당연히 이 굉장히 피지컬한 이 리시버들을 1대1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상황이었고 그렇기에 이들은 세이프티를 한 명씩 배치를 하면서 이 인디애나 콜츠가 이 언더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플레이 액션, 이 리시버들을 활용하는 플레이 액션을 오히려 견제하려는 그런 배치 때문에 인디애나 콜츠 입장에서는 런 게임이 어느 정도 잘 풀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드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나단 테일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드라이브를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대로만 간다면 인디애나 콜츠가 조금씩 런 게임을 통해서 야드도 따먹고 그리고 게임 전체를 매니지먼트하는 타입으로 이 바이킹스의 오펜스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 승리를 위한 풋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레드존까지 갔는데 갑자기 펌블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페널티, 홀딩 때문에 갑자기 퍼스트 앤 10 상황에서 서드 앤 20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런 게임을 전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 플라코를 이제 패싱 게임으로 선보여야 되잖아요. 경기가 한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버렸어요. 조 플라코를 믿어야 되고 이 베테랑 쿼터백의 정말 화끈한 그런 딥볼 패싱 게임 다 기대하고 정말 좋죠. 하지만 바이킹스도 그 순간만큼은 이 조 플라코와 이들의 무기가 사실 딩크앤덩크 타입의 쇼패스 게임 이런 것을 펼칠 수 없는 팀이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바이킹스 입장에서도 그냥
뭐 투아이 커버리지 펼치고 존 커버리지 펼치면서 인디애나 콜츠의 리시버진들의 그러한 딥볼, 이 빅플레이들을 막아내자 라는 식으로 이 디펜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플라코가 뭐 때때로 이 존 커버리지를 뭐 12야드 패스, 뭐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내는 패스 이런 것들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또한 이 페널티에 무마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또 뭐 필드골을 놓친다든지 또는 이 플라코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인터셉션으로 또 한 번의 턴오버로 결정적인 상황에 경기가 넘어가다든지, 콜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풀리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결국 콜츠 입장에서는 지난 이제 시즌 중반까지 본인들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들, 런게임, 이 조나단 테일러를 바탕으로 해서 셋업해 나가고, 또 조 플라코가 필요할 때 이 본인의 그 강한 어깨를 통해서 뭐 터치다운 패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때때로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았고 한 방향으로 뭔가 강요를 당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디펜스가 잘 대처하면서 본인들이 자랑하는 그 승리 공식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콜츠가 7번의 페널티 그리고 뭐 턴오버 2번을 만들어내는데, 본인들이 어쨌든 이 오펜스의 생산성이 다른 팀들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팀이고, 좀 본인들만의 승리 플랜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것이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 이들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네소타 바이킹스, 이들 또한 사실 경기력만 보자면 바이킹스가 거의 뭐 압도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트 다운 갱신 개수가 인디애나 콜츠는 13번이에요. 그렇지만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29번, 거의 2배 이상으로 이 바이킹스는 퍼스트 다운을 더 많이 갱신을 했고, 뭐 썰드 다운 갱신률에서도 바이킹스는 50%에 육박하지만 인디애나 콜츠는 뭐 30%도 거의 간 넘는 그런 수준은, 뭐 패싱 야드나 뭐 러싱 야드도 거의 막 2배씩 차이 나고, 사실 바이킹스의 압승으로 끝났어야 할 경기였지만 샘 다놀드라는 이들의 쿼터백이 좀 좋지 않은 판단을 연이어 하면서 2번의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된 게 이번 경기가 좀 답답했던 가장 큰 페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놀드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플레이들을 잘 소화를 했어요.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도 잘 던져주었고, 또 뭐 저스틴 제퍼슨을 향한 그 딥볼, 그것도 굉장히 잘 던진 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셉션 장면에서 무언가 본인이 좀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레드존 상황에서도 그거 그냥 뭐 다른 좀 더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회를 놓치고 뭐 필드골을 노린다든지 다른 옵션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무언가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 그러한 본인이 예전에 막 뉴욕 제츠나 캐롤라이나 팬터스나 이러한 팀에서 뭔가 캐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부담을 뭔가 이번 경기에 이 샘 다놀드가 기억을 잃고 그 모습을 가졌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바이킹스라는 팀에서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좋은 디펜스가 뒷받쳐주고 있고, 좋은 러싱 게임, 좋은 오펜스 시스템, 저스틴 제퍼슨 리그 최고의 리시버,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다놀드가 좀 더 그러한 마음은, 그러한 부담은 좀 덜어낸 채 이 팀에서 요구하는 플레이를 좀 더 펼쳤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이킹스는 어쨌든 힘들게 이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긴 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킹스가 이제 무패 시즌을 진행하다가 이제 2연패를 당하였고, 어쩌면 경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바람에 3연패까지의 위기로 또 몰리게 되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서 후반전 이 역전승을 만들어냈고, 뭐 앞으로 3주 동안 원정 경기, 제규어스, 타이탄스, 베어스, 원정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 약체 팀들을 상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만큼 이 본인들이 어쨌든 이 연패를 끊어낸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원정 경기 이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최고의 경기를 다시 한번 썼던 경기였죠. 바로 먼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이었던 슈퍼볼 리매치 경기, 템파베이 벅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24대 30으로 연장전 끝에 칩스가
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칩스는 이러면서 8승 0패, 현재 무패 시즌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템파베이 벅스는 4승 5패, 현재 5할 승률이 깨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애틀란타 팔콘스는 6승 3패로 치고 올라간 상황에서 사실상 이 맞대결 전적도 0승 2패로 벅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플레이오프가 거의 현재 간당간당한 수준이지 않나. 이제 앞으로 모든 경기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칩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칩스의 오펜스를 먼저 보자면 템파베이 벅스의 디펜스는 완전 슈퍼볼 리매치랑 게임 플랜을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뭐 그때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토드 볼스 코치였고, 이번에도 현재 시즌을 이끄는 감독, 이 토드 볼스 감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캔자스 시티 칩스와 이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에 대해서 상대하는 방법이 뭐 동일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벅스의 디펜스는 그 당시 슈퍼볼 때처럼 포맨 러쉬가 위주였어요. 포맨 러쉬를 중심으로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친 채 이 칩스의 오라인을 이 포맨 러쉬만으로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투 하이 커버리지 전략을 통해서 패트릭 마홈스의 패싱 게임을 묶어둘 수 있겠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캔자스 시티 칩스와 패트릭 마홈스와는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진짜 패트릭 마홈스가 어마어마한 패싱 게임, 5,000야드 패싱 게임, 뭐 50개 터치다운 매년 시즌 기록하면서 정말 뭐 타이릭 힐과 함께 어마어마한 그러한 패싱 게임에 의존하고 그것이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였던 팀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칩스는 다릅니다. 패트릭 마홈스는 오케이 뭐 딥볼 안 던져도 돼, 뭐 타이릭 킬이 없어도 슈퍼볼 리핏을 해냈던 쿼터백이고, 지금 칩스는 강한 디펜스와 런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매니지먼트하고 쇼패스 던지면서 썰드다운은 그냥 뭐 스크램블이 되었든 뭐 트래비스 캐시 결정적인 상황에 캐치만 해주고, 이렇게 본인들이 이 캔자스 시티 칩스가 추구하던 오펜스는 그 당시와는 분명히 다른 결입니다. 그렇기에 템파베이 벅스 입장에서 본인들이 슈퍼볼에서 승리했던 방식대로 게임을 준비해 왔지만 칩스에게 그것이 온전히 잘 통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칩스는 오케이 너네가 투하이 커버리지 펼친다, 그때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거야. 우리는 카리먼트에게 그냥 공을 건네주면서 천천히 전진을 하고, 나는 그냥 뭐 숏패스도 던지고, 또 너네들이 그 투하이 존 커버리지 펼쳤을 때 우리 팀에 이 존 커버리지 비터 컨셉들을 사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갈 거야 라는 취지로 칩스는 정말 신중하게 오펜스 플레이들을 펼쳤고, 그 상황에서 트래비스 켈시 또한 이 본인이 어쨌든 이 스페이싱에 대한 감각은 어느 정도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그런 운동신경은 좀 노쇠화가 됐더라도 뭐 스페이싱에 대한 부분, 이러한 베테랑 타이트엔드로서의 그런 활약들을 펼칠 수 있는 선수로서 이번 주 많은 캐치를 따냈고, 또 디안드레 홉킨스 또한 뭐 엑스 리시버로서의 활약 또는 슬랏에서의 뭐 썰드다운 캐쳐로서의 활약, 모든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이 템파베이 벅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칩스의 오펜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칩스는 결국 아마 남아있는 이 상대 디펜스나 또는 이 플레이오프에서 앞으로 만날 디펜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고한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벅스는 분명 이 방식대로 몇 년 전에 슈퍼볼에서 이들을 상대로 이겼던 팀이었고, 그것도 슈퍼볼이라는 매치업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번 경기에 또 한 번 보여줬어요.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칩스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결국 상대하는 디펜스 모두 칩스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으로 이들을 플레이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패트릭 마홈스 지금 못 막는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라는 궁금증, 의문증을 앞으로 모든 팀들에게 심어주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템파베이 벅스의 오펜스,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마이크 에반스와 크리스 가딘이 없는 상황 속에도 굉장히 잘 이끌고 주었는데요.
칩스의 디펜스는 이 벅스의 디펜스와는 달리 역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였던 이 블리츠 헤비 디펜스를 선보였어요. 베이커 메이필드가 정말 힘들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블리츠, 많은 커버리지 변장 속에서 베이커 메이필드는 드랍백의 41.7%나 이 블리츠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메이필드는 이 본인만의 뭐 약간 좀 키도 작고 막 해가지고 막 약간 좀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아무튼 그러한 이 풋워크나 스크램블을 통해서 잘 따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또한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공을 빨리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경기 내내 유지를 하면서 본인에게 이 경기 필요했던 모습들을 잘 펼쳐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칩스의 디펜스가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블리츠 전략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벅스의 리시버진이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마이크 에반스와 크리스 가딘이라는 이 두 명의 리시버가 가졌던 무게감과 중압감은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상대해야 되는 리시버가 스털링 셰퍼드고 뭐 트레이 파머고 또 뭐 아무튼 이 굉장히 좀 빈약한 리시버진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칩스의 디펜스는 우리가 그들을 맨 커버리지로 상대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사실 굉장히 옳은 판단이죠. 그러한 판단을 근거로 블리츠를 굉장히 많이 행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벅스의 리시버진은 이 칩스의 굉장히 뛰어난 이 세컨더리진을 잘 따돌리지 못하였고, 베이커 메이필드는 이날 이 딥볼을 던질 기회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픈된 리시버를 찾기 힘들었고, 또 다가오는 블리츠 상황 속에서 공을 빨리 던져야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벅스가 잘했던 부분은 이들의 런닝백들에 대한 능력과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런닝백들에게 뭐 스크린 패스 던지고 또 이 런게임을 어느 정도 이 스냅을 계속해서 참가를 시키면서 칩스의 디펜스의 템포와 이들의 그런 블리츠 프레셔들을 최대한 따돌리기 위해서 이 경기 운영을 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암 코엔이라는 이 벅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사실 오히려 마이크 에반스나 크리스 가딘이 있었을 때보다 현재 그 두 명이 없었을 이 최근 두 경기의 퍼포먼스가 더욱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깝게 뭐 칩스에게 이 연장전의 그 룰 때문에 이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벅스가 패배하긴 했지만 템파베이 벅스는 분명히 좋은 팀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들은 정말 터프하게 끝까지 싸울 줄 아는 팀이고, 또 뭐 오펜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쿼터백의 안정성까지 갖춘 채 충분히 이 와일드카드권의 이 플레이오프 경쟁은 시즌 끝까지 이들은 해낼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9주차 경기 후 이제 리그의 다른 각 팀들이 방향성을 서서히 정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뉴올리언 세인츠의 감독 데니스 알렌 감독이 2승 7패를 거둔 현재 드디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데니스 알렌 감독이 이 뉴올리언 세인츠를 이끌었지만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를 못하였고, 올 시즌엔 특히 이번 주에는 캐롤라이나 팬터스 리그 최약체 팀에게 패배를 하면서 결국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주 세인츠는 이 팬터스를 상대로 이 스탯만 살펴보면은 사실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쳐냈습니다. 뭐 패싱 야드나 뭐 러싱 야드나 뭐 2배, 3배나 좋은 스탯을 쌓았고, 뭐 퍼스트 다운 개수도 25개 대 15개로 압도적인 그런 스탯을 선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번번이 이 중요한 상황에서의 페널티가 무려 10개, 109야드의 페널티 야드를 기록을 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좋지 못한 뭐 디서플레인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캐롤라이나 팬터스에게 이 역전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리카라는 쿼터백에 대해서 이 마이클 토마스라는 이 세인츠의 전 스타 리시버가 뭐 저격글을 올리기도 하였고, 세인츠가 정말 이 구단 자체가 현재 엉망이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들은 분명 다른 모든 팀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션 페이튼 감독 그리고 드류 브리스가 놓고 간 이 뉴올리언 세인츠 구단이라는 이 유산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
이 뉴올리언 세인츠는 그것을 지켜내고 이어가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욕심이었죠. 뭐 드래프트 또는 뭐 캡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계속 땡겨서 미래를 담보로 잡고 본인들이 이 컨텐더 팀이다라고 억지로 그것을 뭐 증명해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이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그 결과 현재 이들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이 캡스페이스, 초과된 캡스페이스밖에 없습니다. 뭐 데리카가 되었든 뭐 알빈 카마라가 되었든 이들은 현재 가진 선수들 또한 굉장히 큰 이 부담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할 정도로 현재 엉망인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새롭게 이제 올인 전략을 그 당시에 펼쳤던 이 LA 램스와 한번 비교를 어느 정도 해보자면, 램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그 모든 정말 부담과 그러한 것들을 방향성을 한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었던 션 맥베이라는 명장이 있었고, 반면 뉴올리언 세인츠 분명 션 페이튼 감독 하에서 뭐 데니스 알렌 코치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지만 어쨌든 한번 실패했던 감독이었고, 또 데니스 알렌 이 감독은 디펜스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는 감독이지만 전체적인 이 팀 빌딩에 있어서는 또 이 위닝 뭐 멘탈리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족했던 감독이었고, 또한 쿼터백이라는 요소에 있어서도 LA 램스는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이 정말 터프하고 강인한 선수라는 것을 알고 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슈퍼볼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데릭 카라는 쿼터백은 이 터프함이라고는 사실 굉장히 찾아볼 수 없는 쿼터백 중에 한 명이죠. 굉장히 이 소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런 베테랑 선수가 뭐 전력적으로만 보자면 분명 팀의 보탬이 되긴 할 테지만, 이렇게 정말 올인을 하고 앞뒤 없이 달려야 하는 팀에게 있어서, 그 강한 터프함을 요구하는 팀에게 있어서 이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분명히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세인츠는 분명 이 본인들의 그런 선봉장을, 어쨌든 저는 방향성 자체는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본인들의 그 선봉장을 잘못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램스와는 다르게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뉴올리언 세인츠의 데니스 알렌 감독 해고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뭐 트레이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이 후속 무브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레이드 소식은 제가 한번 종합을 해서 이 픽 프리뷰 에피소드에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9주차 경기 후에 정말 팀들의 방향성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고, 그 팀들마다 어떤 방향을 선택을 정할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팬분들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ike we talk about the will to win. Well, let's eliminate the will to win and think about the will to prepare to win, because the preparation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will. That everybody wants to win, but not everybody wants to prepare to win.